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2차시 강의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성격 구조 중에서 이제 원초화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아에 대한 부분부터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는 성격의 집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아는 외부의 현실과 초자아의 그러한 제한을 고려해서 원초화의 욕구를 표현하고 또 만족시키는 어떤 정신기제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아는 원초화로부터 진화되었고 또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빌어서 환경의 요구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는 본능이나 충동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실 원칙은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이라든지 환경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바로 본능적인 그런 만족을 지연시켜 가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족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원칙은 우리가 2차 과정에 의해서 지켜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2차적 사고 과정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내가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구할 때까지, 즉 기다리는 것, 결국은 적절한 시기까지 긴장의 방출을 지연시켜서 긍정적으로 사회가 수용 가능한 형태로 만족을 얻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행동을 통해서 충동을 방출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개인으로 하여금 충동을 통제하고 또 좌절을 인내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한다든지 어떤 방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응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실 세계에서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자아, 이것은 바로 건강한 성격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초자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아는 사회 규범과 바로 행동 기준이 내면화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보다는 어떤 이상을, 어떻게 보면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의 가치와 그 도덕이 내면화된 그 표상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이고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초자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자아는 성격 구성 요소 중에 맨 마지막에 발달되는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는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는 출생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선생님 등이 도와주는, 선생님 등이 주는 그런 하나의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초자아를 자기 내부에 내면함으로써 발달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아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그 원초와의 성적, 공격적 충동,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고요. 또 현실적 목표를 도덕적 목표로 전환하도록 자아를 설득하고 이상과 그 완벽을 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초화가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이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아는 객관적인 현실과 어떤 교류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초자아는 사회적 산물로서 문화적 전통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자에 이어서 인간의 본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신체적 흥분이 소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본능이 결정된다는 거죠. 본능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본능은 긴장의 충동 때문에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이러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이 본능 자체는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은 성격의 기초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는 삶의 본능, 즉 에로스의 본능, 또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본능, 바로 에로스적인 본능은 생동적인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주고 종족 번식을 책임지는 각종의 힘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르다든지 성적 충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삶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삶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리비도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적 에너지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삶의 본능 중에서 인간의 그 정신 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신 에너지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죽음의 본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죽음의 본능은 인간 행동의 부정적인 힘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잔인성이라든가 공격적이라든가 살인, 전쟁, 이런 것들, 즉 죽음의 본능 역시 삶의 본능처럼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어서 인간이 대체해야 될 그 두 가지 충동이 있는데, 바로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런 충동이고, 또 원초화에 내재하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불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반격하거나 피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위험을 알려주는 어떤 그 자아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안은 개인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현실적 불안, 또 신경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불안을 어떻게 보느냐, 어머니와 유아의 격리에서 느끼는 유아의 심적 충격, 이게 바로 불안의 근원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 불안은 위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라든가 외적 환경에서 위협을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불안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대처할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불안이 감소되지만, 적절한지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 불안이 증가되어서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신경증적인 불안은 바로 원초와의 충동이 의식화될 것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생긴 정서 반응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와의 성적 공격적 본능을 자아가 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어떤 두려움의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공포가 완전히 의식되지 않고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불안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도덕적 불안은 뭐냐?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어떤 그 벌의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정서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아가 죄책감 또는 수치감을 경험하고 양심으로부터 위협을 의식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가 예를 들어서 비도덕적인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표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초자아가 수치심이라든가 죄의식 또 열등감 이런 그 감정으로 반응할 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불안은 자신의 양심에서 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어떤 수반이고, 또 이것은 개인의 행동이 자기 양심에 알맞은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프로이드는 영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정의 발달 시기 동안 어떤 리비도의 충격을 가져오는 성감대에 따라서 1년에 예정된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단계들은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특정 시기에 두 단계가 서로 공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통상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데, 구순기는 생후 18개월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순이 쾌락의 주요 원천이다. 그래서 구순, 즉 입으로 빨고 삼키고 깨무는 자극을 통해서 이 영아가 쾌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아는 젖을 빨아 영양을 공급받고 배고픔의 충동을 만족시키고 또 동시에 입을 움직여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순은 이 생물학적 충동과 동시에 유쾌한 감각을 해소시키는 어떤 신체의 일부로서 대부분 성적 그런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순 전기는 어떤 빠는 행위로 어떤 쾌감을 느끼고, 또 구순 후기는 씹거나 깨무는 행동으로 하나의 리비도가 충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순은 일생을 통해 중요한 성감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행동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자극을 통해서 이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하면 다른 사람과 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순기에는 너무 불충분한 그 양의 자극이 제공이 되면 영아가 구순의 만족과 쾌감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서 다음 발달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 고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구순 고착적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순 고착적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순 의존적 성격과 구순 공격적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순 의존적 성격은 입으로 빠는 그런 구순 전기에 고착된 성격으로 어른이 되어도 수동적이고 미숙하고 의타심이 많다든가 잘 속는다든가 이런 의존적 성격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든가 과도한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 이 손가락을 빤다든가 이런 퇴행적인 그런 성격을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구순 공격적 성격은 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깨무는 행동이 나타나는 바로 구순 후기에 고착된 성격으로 수다스럽거나 타인을 비난한다든가 논쟁한다든가 비꼰다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후 18개월에서부터 한 3세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를 우리가 학문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학문이 성적으로 가장 흥분되는
그런 신체의 부위인데, 그래서 배설모를 보유한다든가 방출함으로써의 쾌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비도의 초점이 구강에서 항문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대변의 배출과 보유에서 상당한 그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기는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로서 유아가 처음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통제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원초와 요구와 부모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재질을 분간하는 그런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 후에 이 영아에 칭찬해 준다면 배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변을 만드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말 그대로 창조력과 생산력의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청결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변을 잘 보지 못하고 원만한 발달 단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학문 고착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기에 고착된 성격은 학문 공격적 성격과 학문 보유적 성격으로 나누어지는데, 학문 공격적 성격은 학문기 전반부에 부모가 지나친 성별을 강조한다든가 부모에게 어떤 적개심을 표현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조금 난폭적인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학문 보유적 성격은 학문 후반부에 배변 훈련에서 엄격한 부모로부터 배변을 통제해서 내보내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갖는 그런 성격인데, 나중에 인색하고 고집 있고 이제 때로는 깔끔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세에서 이제 5세 사이에 우리가 통상 남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의 아동의 관심은 어떤 새로운 그 성감대가 바로 생식기로 옮겨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의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 그렇죠? 남자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또 여아에 대한 일렉트릭 컴플렉스, 이런 부모에 대해서 강한 성적을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느끼는 현상이죠. 즉 동일시라는 건 말 그대로 남아는 아버지의 생각, 태도, 행동을 모방하고 자기의 것으로 내면함으로써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어머니와 동일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보면은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릭 컴플렉스 시대다. 또 그 다음에 6세부터는 잠복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잠복기는 사춘기까지 성적 수면 상태에 속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비도가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어서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갈등이나 그 충동은 일어나지 않고 안정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리비도는 승화되어서 지적 관심, 즉 운동이라든가 동성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성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강도가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생식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춘기가 되어서 생식기관이 발달하고 성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성적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신체적, 심리적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이 분출된 에너지는 동성으로 향하다가 점차 이성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가 조성되는 시기로서 이성관계, 또 뭐 구애, 뭐 결혼, 직장생활, 애니에 관심이 가지고, 이 시기에 발달이 순조로운 청소년은 성숙된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책임감이라든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방어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어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아가 불안에 처해져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현실을 부정한다든가 왜곡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려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심리 기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처한 그 환경의 위협이라든가 충동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바로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려 할 때 사용하는 기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아의 방어 기제는 원초와의 충동의 공개적인 표현과 대립되는 그 초자아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에 대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자아의 방어 기제에는 뭐가 있느냐? 대략 보면 합리화, 억압, 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합리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합리화는 어떤 행동이 힘든 동기나 원인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무능과 결함이 분명하게 됨으로써 다른 핑계 좋은 그런 이유를 달아서 자기의 정서적 안정을 피하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부당하고 비논리적인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합리화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데에 대한 그런 변명이라든가 이유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료의 잘못을 상관에게 보고한 경우에 동료에 대한 적대감이라든가 진정 그 동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 중에서 억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압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불안을 야기하는 충동이라든가 기억 등을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수치스럽다고 느껴지는 생각이라든가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이라든가 실증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억압된 욕망이나 생각을 거의 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적 경험 차원에서 잔류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행위성에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약속 시간을 늦는 것, 내가 그냥 늦는 게 아니라 바로 안 보고 안 들음으로써 불안을 일으키는 소재가 있는 대상을 자아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에 대한 부분인데, 전치는 기본적인 그런 성적, 공격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으로 바꾸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그런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사람이나 사물 또는 상황 등에 대한 느낌이나 욕망, 노력,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불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애완견을 구박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2차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